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에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맞은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요즘 저희 세대들을 일컬어 3포 세대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연애.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이 시대의 씁쓸한 자아상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기에 그냥 노력하면 되겠지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인 사람들이면 취업에 대한 고민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건데요. 저 또한 취업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쳐봤고 자격증도 따려고 학원도 다녀봤고, 그런데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더 좋은 스펙과 가정 환경을 타고난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니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른다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며 힘들 땐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쭉 따라가다 보면 풀리지 않던 인생의 정답이 때론 나올 때가 있죠. 저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무언가가 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전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서 맺은 아주 사소한 인연이라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연이 참 이렇게 소중하구나를 알게 된 가슴 찡한 아버지가 겪은 사연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저희 아버지의 뒤늦은 취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직히 전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다 저희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 덕분이었죠. 건축학과를 나오신 아버지는 듣기만 해도 아는 유명 가구 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동구, 이 애미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지가 돈 벌어 학교 가고 이제는 떡하니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아이고 우리 동구 장하다 장해.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엄마.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이제 추우면 연탄 안 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아셨죠?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 그렇게 쓰면 되나? 동구야, 어딜 가서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한다. 회사에 죄다 잘난 놈들이 모였을 거 아니냐. 너무 잘나도 문제, 너무 못나도 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늘 근면 성실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한다. 알겠냐? 에이 아버지, 요즘은 경쟁 사회예요. 낮추고 살면 저 같은 시골 출신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모난 돌은 결국 깎이게 돼 있어.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하셨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대기업에 취업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책임감 있는 모습과 성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혼 후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할 만큼 거의 365일 회사에 나가 일을 하셨고 애사심도 대단하셔서 회사에도 입사 초기부터 주목을 받는 인재였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거야? 오늘 내가 이대리 덕분에 사장님한테 칭찬까지 들었다니까. 옆 부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아주 어깨에 힘 딱 주고 있었지. 아이들이 아마 이번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더 분발하라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늘 잘난 사람 옆엔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 아버지 또한 예외는 아니셨다고 합니다. 야, 아까 봤냐? 이대리 딸랑딸랑 거리는 거. 난 정말 이대리가 저 정도인 줄 몰랐다니까. 완전 본부장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더라.
아, 솔직히 일은 잘하잖아. 이번에 아이디어 낸 거 바로 상품화 시키겠다고 이미 결론 났다는데 뭐. 아이고, 역시 난 놈은 난 놈이야. 아니, 대학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데 나왔던데. 저런 놈이 우리 회사 메인 상품 디자인을 했다고? 아유, 회사가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지. 일요일도 나와서 일한다는데. 아야, 난 저렇게까지 일하고 싶진 않다. 없는 놈이니까 더 발악하는 것처럼 보여. 뭐 솔직히 그건 그래. 이대리 승진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것도 다 협업인데요. 지 혼자 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 야야야야. 네가 언제 아이디어 회의에서 입이라도 뗐냐? 그런가? 회사에선 인정받는 인재였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아버지는 그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는 시골 출신일 뿐이었죠. 하지만 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단순한 애사심 때문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수셨던 할아버지의 일을 눈대중으로 배우고 간단한 가구는 척척 만들어낼 정도로 재주가 많으셨거든요. 할아버지 댁 말고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가구의 80% 이상은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식탁 진짜 멋있다. 저런 건 100만 원도 넘겠지. 저게 뭐라고. 어머, 여보, 당신이 아무리 목공에 소질이 있다고 해도 저건 디테일부터 달라. 저거 식탁 다리 저 라인 좀 봐봐. 그리고 저기 아주 세밀하게 새겨진 디자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아유, 피곤하다.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집으로 식탁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이동구 씨 댁 맞죠? 이거 식탁입니다. 네? 저희 식탁 주문한 적 없는데? 이거 이동구 씨가 만들었다던데요? 저희는 배달만 할 뿐입니다. 네? 배달 기사는 식탁을 하나하나 조립했고 어머니는 식탁이 완성돼 갈수록 점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전 TV에서 본 식탁보다 더 멋진 식탁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보, 저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야? 내가 만들었지 그럼 누가 만들어? 이거 샀지?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 줬어? 아니라니까. 이거 봐봐. 아버지는 식탁 도안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온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 식탁을 자랑했고 동네 아줌마들은 난리가 났었죠. 어머, 진짜 훈이 아빠가 만든 거 맞네. 어딜 봐도 기성품 표지가 없어. 자기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얼마면 돼? 응? 나도 TV에서 봤는데 이런 거 드라마 재벌집에서나 나오는 식탁이잖아. 정말 식탁 하나 바뀌니까 집이 훤해지네. 나도 주문? 왜들 그래? 우리 신랑 본업은 이게 아니랍니다. 그냥 내가 멋있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뭐야,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떨어져.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가 갖고 싶다 하는 물건들은 거의 만들어주셨죠. 식탁, 안방 가구, 아기 침대까지 아버지는 말만 하면 뚝딱 하고 만드는 알라딘의 지니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아버지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요청하는 가구들을 만드느라 퇴근해서도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가 만든 작품의 수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늘 새로운 필통을 만들어 주셨죠. 학기 초기에는 아이들이 우리 반으로 필통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으니까요. 우와, 이번에는 로봇이야?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아빠가 만들어 주신 거야? 얘네 아빠 짱 멋져. 배, 비행기, 필통도 만든다니까. 우리 아빠가 좀 하긴 하시지. 야야야, 이거 무슨 냄새냐? 이 생선 썩은 냄새 안 나냐? 아이씨, 저 자식 우리 반 됐어. 짜증나.
왜? 누군데? 저 거지 안 보여? 맨날 떨어진 옷만 입고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가게에서 아유 근처에만 가도 비린내 나. 아유 나 쟤랑 절대 짝꿍 안 해. 아유. 전 친구들이 피하는 그 친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친구도 없고 옷도 가방도 그리고 신발까지 떨어진 채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죠. 저도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제 친구가 될 것이라는 상상은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을 마치고 제가 제일 먼저 반으로 왔는데 그 친구가 제 필통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뭐야? 내 필통 훔치려고 한 거야? 아니야. 필통이 너무 신기해서 보기만 했어. 내놔. 너 내 필통 안에서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친한 친구들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제 필통을 저 거지 같은 녀석이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일렀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반에 거지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제 필통 훔쳐가려고 했어요. 완전 화났어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제 필통 부러워하는데 이제 못 가져가겠어요. 이러다가 걔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아빠 필통이 멋지긴 멋졌나 보네. 아빠, 저 진짜 심각하다고요. 이번 주말에 그 친구 우리 집으로 좀 데려와라.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쵸? 아빠가 야단 좀 쳐주세요. 네? 전 주말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제가 없을 때 제 물건에 손을 안 대는데 모르는 애가 제 필통에 손을 댄 걸 생각하면 정말 폭발할 것 같았죠. 금요일 하교 시간, 전 그 도둑놈을 불러서 이야기했죠. 야, 나? 그래, 너. 우리 아빠가 너 좀 보재. 너 내 필통 만진 거 아빠한테 이야기했어. 자, 여기 우리 집 주소야. 내일 안 오기만 해봐.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 으름장을 놓고 휑하니 가버렸죠. 전 아빠가 그 도둑을 얼마나 야단칠지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고 그놈이 왔다는 걸 직감했죠. 왔냐? 아빠, 얘 왔어요. 너구나. 들어와라. 전 보자마자 아빠가 친구에게 호통을 칠 줄 알았는데 호통은커녕 친구를 다정하게 부르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 일인가 했죠. 엄마는 친구가 왔다고 떡볶이에 김밥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식탁에 그 도둑놈을 앉혔습니다. 어서 앉아. 우리 흔히 친구라고? 네. 자, 훈이도 앉고. 자, 배고프다. 얼른 먹자. 전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방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거실에선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봤죠.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걸 다 아저씨가 만드셨다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목수셨거든.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배웠지. 그리고 지금은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어. 멋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길이 보인단다. 내가 만든 필통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긴 들었지만 필통을 그렇게 자세히 봤다는 친구는 처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보자고 한 거야. 아저씨, 저 정말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멋져서 보기만 했는데. 알지. 만약 네가 훔치려고 했다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겠지. 자, 이건 선물. 이게 뭐예요? 불어봐. 상철이는 아빠가 포장한 물건을 뜯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박. 아저씨, 이거 정말 제 거예요? 그럼 널 생각하며 만들었단다. 상철의 손에는 저와 똑같은 필통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죠.
아빠,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뭐가? 이 자식은 제 필통을... 안 훔쳤잖아. 네가 아빠가 만들어준 필통을 좋아해주는 만큼 상철이도 그런 마음인 거야. 난 내가 만든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거다. 그게 자식이든 누구든 말이야. 아빠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인 걸 모르니? 아버지가 만드는 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만드신 물건이 가족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복한 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훈아, 미안해. 말 걸지 마. 난 그냥 네가 부러웠어. 난 한 번도 새 필통을 가져본 적도 없고 더구나 이렇게 멋진 필통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 너 필통 사본 적 없어? 어. 근데 너 이 필통 쓸 줄은 아냐? 그냥 열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바보. 이리 줘봐. 전 훈이에게 아버지가 만든 필통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왜 사내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전 상철이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저와 상철이의 우정 덕분에 가족끼리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던 상철이네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상철이네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아유, 훈이 엄마, 뭘 또 이런 걸 보냈어요. 친정 아버지가 쌀 농사를 지으시는데 매년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셔서 서로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아유, 안 그래도 훈이 아빠가 이번에 상철이한테 책상도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아유, 저희는 맨날 받기만 하네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맛있는 건 나눠 먹자고요. 아셨죠? 아버지는 상철이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셨고 늘 상철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철이네도 그런 아버지의 넉넉한 정 때문에 늘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는 상철이와 같은 중학교로 배정이 되었고 서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의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아, 나 아마 아빠랑 엄마 따라 외국에서 좀 살아야 할 것 같아. 뭐? 외국? 아빠가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됐어. 여기보다 돈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럼 너 나랑 중학교 같이 못 가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다고 졸랐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정말 가기 싫다. 가장 친했던 친구랑 하루아침에 이별을 하게 되니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니 상철이 아버지는 중동에 있는 큰 건설업체의 현장 노동직으로 근무하게 됐고 상철이네 식구도 다 같이 이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상철아, 언제든 아저씨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고 자주 편지하고 전화도 하자. 알겠지? 상철아, 너 진짜 꼭 편지해야 해? 우리 집 주소 알지? 꼭 편지할게. 전화도 하고. 훈아, 너 진짜 내 소중한 친구인 거 잊지 마. 아이, 징그럽게. 밥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래. 그럴게. 그렇게 상철이는 가족들과 이민을 갔고 초반에는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상철이가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됐습니다. 상철이가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구, 실용성 있는 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은 초고속 승진으로 당당히 회사에서 인정받게 됐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상도 받으셨습니다. 역시 난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자네가 만든 상품을 보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다들 난리야.
자꾸 주문은 들어오고 회사 확장시키는 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아닙니다. 회장님의 그 철학이 지금의 회사를 있게 한 거죠. 전 그냥 뒤에서 보조만 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회사 확장되면 자네가 맡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걸세. 더 열심히 해보자고. 하지만 회사 확장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들 회사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 본부장, 자네도 할 만큼 했으니까 몸도 돌봐가면서 일해. 지금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제 첫 직장이고 제가 만든 가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위기는 잠깐일 뿐입니다, 이사님. 힘내세요. 저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1년 넘게 밤을 새며 새로운 상품 디자인에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노력은 결국 빛을 냈고 대한민국 가구 디자인 1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셨죠. 이 본부장, 다 자네 덕이야. 자네가 회사를 살렸어. 아닙니다.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아버지와 동고동락했던 이사님도 퇴직을 하시고 그 자리에 회장의 아들이 이사직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위신도 차츰 떨어졌습니다. 본부장님이 회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출 성적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고인물이 되면 결국 썩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업계는 더더욱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니까 소비자 니즈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회사는 변화가 필요해서요. 현재 본부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초창기부터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회사를 점점 올드하게 만들어 간다고 해야 할까? 뭐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이만 보고 올드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매년 새로운 상품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매일 분석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뭐 어찌됐건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부터 시작해 고위직들이 아버지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로 점점 세대 교체가 되면서 아버지도 회사에서의 자리가 점점 위태해져만 갔습니다. 본부장님, 저 정말 일 못하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과장으로 앉혀놓고 일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도 일만 잘하면 됐지. 아니, 실현 가능성도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빡빡 우겨대질 않아. 출퇴근 보고는커녕 여자 직원들 데리고 매일 농담이나 까먹고. 회사 와서 일을 해야지. 이건 부장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줘야지. 이따 오후에 박 과장 내 방으로 오라 그래. 아버지는 굳이 성과를 내지 못해도 회사에서 근무 태도가 나쁘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근무 태도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박 과장,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월급쟁이가 다 그렇죠. 뭐 그렇지.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회사에서 지켜야 할 사칙이 있는데 요즘 박 과장을 보면 근무 태도가 그다지 성실하진 않아. 윗선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만 여러 번이야. 누가요? 누가 그래요? 부장이 그래요? 부장이라니? 상사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나? 아니, 우리 아버지도 한 말 안 하시는데 부장치가 뭔데 제 근무 태도를 지적을 합니까? 박 과장! 시끄러. 본부장님, 꼰대라는 말 아시죠? 왜 아랫사람이라고 맨날 머리를 납작 숙여야 합니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상사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유,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 본부장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부장보다 더 하신 것 같네요. 아니, 이 사람, 자네 정말 안 되겠구만. 저요, 지금이라도 사표 내고 딴 데 가면 돼요. 아, 뭐 이럴 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그럼 당장 사직서 제출해. 자네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는 부하 직원에게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몰라요? 부하 직원을 타이를 수는 있죠. 하지만 사표 내라고 종용하는 건 사측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모르셨어요? 아, 박 과장이 먼저 사표를 낸다고 말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그 친구의 상사들에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박 과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회사물을 흐리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박 과장 상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박 과장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는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장 부장이 저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 그럼 내가 지금 없는 말 지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거 빡치네. 아, 장 부장한테 그럼 가서 물어봐요. 아이씨. 아버지는 너무 이상해서 장 부장님한테 관련 사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장 부장, 오늘 이사실에서 박 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 과장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장 부장, 긴 말은 못 드리겠어요, 본부장님. 이사 라인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회사는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곳이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둬. 이번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회사의 충신으로 자신의 본분만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회사의 공격은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이 본부장이 낸 아이디어가 제일 낫구만. 안 그래? 그런데 회장님, 너무 실용적인 것만 내세우기엔 이 30대 타겟층을 겨냥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용적인 것보다 젊은 층을 겨냥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팀원들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이어가셨죠. 젊은 층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구는 우리 일상 그 자체입니다. 편리성, 가성비,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가구 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회사 브랜드만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은 의견이야. 하지만 난 이 본부장 말에 좀 더 공감이 가네.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제품 만들어봐. 회장님. 결국 아버지가 디자인한 가구는 생산에 들어갔고 늘 그랬듯 아버지는 모든 과정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이사 라인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였죠. 이사님, 이 본부장 저렇게 설쳐대는 거 보시기만 할 겁니까? 지금 10년 넘게 지가 대장이랍시고 회사를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님이 이렇게 계신데도 말이죠. 재수없는 꼰대. 저걸 어떻게 날리지? 아버지는 본부장 말이라면 똥이 된장이라고 해도 믿을 뿐이야. 저번에 회장님께 제안했던 저희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거 아직 유효하죠. 솔직히 당장 공장 생산 중단시키고 그걸로 바꾸고 싶은 심정이야. 구닥다리 디자인 매년 우려먹고 말이야. 무슨 곰탕도 아니고. 이 본부장의 그 구닥다리 제품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 부장과 이사는 아버지의 작품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순진했던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 밤을 새면서 회사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제품 볼트가 제품과 전혀 맞지 않은 게 주문이 돼서
지금 만들어진 제품 전부 다 회수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당장 공장에 가봐야겠어. 아버지는 설계도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공장에서는 아버지가 만든 가구들이 모두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볼트를 이걸로 해달라고 적어놨었는데 왜 생산 과정에서 달라진 거죠? 본부장님, 그건 제가 묻고 싶어요. 저희가 받은 도면에는 다른 볼트 넘버가 적혀 있었어요. 저희야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가구가 다 뒤틀려 있잖아요. 수십 년이라도 실수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속상한 건 저희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수백 번 도면을 보고 또 보고 실수 없이 하려고 공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아니, 이 본부장, 도대체 이번 일 때문에 회사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는데. 자꾸 변명하면 본부장님 꼴만 우스워지는 거 몰라요? 그렇게 구닥다리 디자인을 우겨대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해서 다른 제품으로 바로 생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 뭘 믿고, 뭘 믿고, 어휴씨.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봐요. 나가! 결국 아버지는 현장직으로 차출됐고 거의 현장직 신입사원급의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본사 본부장이 현장직 말단 직원들과 근무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아니, 100억의 신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어쩌다 현장직이 됐대? 에휴, 퇴물이라 그런 거지 뭐. 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뱉는 게 회사의 생리 아니겠냐? 야, 그래도 난 명예롭게 퇴직하면 했지. 현장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쪽팔리잖아. 야야야, 아니 저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겠냐. 그냥 용돈이라도 벌려면 이런 데라도 붙어 있어야지. 조용히 해. 아버지는 현장직 직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셨습니다. 현장직 특성상 다들 거친 성격들이 많아서 아버지처럼 온순한 분이 적응하기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셔. 나 말입니까? 아니,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왜 그러죠?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못해요? 나이 많아서 안 받겠다고 본사 이야기했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하지. 내가 사무직으로만 일하다 보니 일이 좀 서툴러서 그럽니다. 참네. 이런 식으로 일해서 돈 받아가면 백날 첫날 나도 이러겠네. 하여튼 나이 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하는데 진짜.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거 지금 상사한테 대드는 거야 뭐야? 야, 내가 너보다 이 회사에 바친 시간이 더 많고 회사에 대한 열정 역시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상사? 누가 네 상사야? 결국 아버지는 참았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상사 폭행으로 정직을 당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쩐 일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라인 조심하시라고. 회사의 라인이 어딨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지금 본부장님 꼴을 보세요. 본부장님을 이렇게 만든 회사가 아직도 좋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이젠 정말 내려놔야겠어.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다 내 탓이지 뭐. 본부장님. 결국 아버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표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일평생 결근 한 번 없이 몸이 아파도 회사는 나가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갈 곳을 잃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실 때도 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낚시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사세요. 무슨 소리에?
사람이 태어나서 사진 멀쩡한 몸뚱아리를 가만두면 쓰나. 다시 일해야지. 아버지 같은 나이를 누가 뽑아줘요. 왜 그렇게 노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선 소명을 다했지만 아직 난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며 하루하루 살기는 싫다. 고생스러워도 일하는 게 나아. 안 그러면 난 사는 의미가 없다.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함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구직 활동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보며 메모하시는 게 일이었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거의 일상이 되셨죠. 내 경력이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봐. 경력은 다들 묻지 않고 건강 상태는 어떠냐,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만 묻네. 요즘 다 젊은 사람들 뽑으려 하지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뽑으려고 하겠어요. 당신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줄 알고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벌써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해요.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 훈이밖에 없잖아요. 이제 회사 들어간 애한테 짐 지우고 싶지도 않고 나라도 아르바이트 알아봐야겠어요. 일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쌓으신 커리어를 다 포기하시고 본인의 나이대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면접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한 가구 회사에서 경비직을 구한다는 소식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거기 좀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가구 회사에서 본부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경비를 선다는 건 좀... 다른 데도 많으니까 다른 데 지원도 해보세요. 오히려 여기가 나아. 돈은 좀 적어도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덜 어색할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말이야. 참 이 상황이 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회사에서 본부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신생 가구 회사의 경비를 서시다니요. 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정말 출세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먹었죠. 아버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장 차림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셨습니다. 전 아버지를 면접장까지 태워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약 면접이 잘못돼도 너무 상심 마세요. 그래, 오랜만에 가구 만드는 회사에 와보니 그냥 기분이 좋아. 물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운전 조심하고 저녁에 집에서 보자. 저는 작아진 어깨로 면접을 보러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사신 분인데 왜 아버지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17번 이동구 씨. 네, 접니다. 이동구 씨는 저쪽 회의실로 가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왜 저만... 사장님 지시세요. 5분 후에 시작하니까 저쪽 회의실로 오세요. 아버지는 혹시나 과거의 이력이 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윗선에서부터 면접을 보지 못하게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면접을 안 보고 집으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동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으세요. 네네네. 경비직을 지원하셨는데 여기서 따로 뵙자고 하니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들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제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요. 과거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어떤 제품들을 만드셨나요? 아버지는 그동안 회사에서 일했던 본인의 경력을 면접관들에게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젠 욕심 다 내려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경비로 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경비로 들어와서 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 뽑힌다면 경비직이지만 회사의 일원이 된 마음으로 일할 겁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화려한 경력을 덮어두고 경비직을 지원하셨냐는 말이죠. 네?
저희는 신생 가구 회사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더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 다 이동구 씨 덕분입니다. 제가요? 아니, 제가 왜... 아저씨, 아직도 저 모르시겠어요? 네? 저 누구신지... 저 상철이에요. 상철이. 뭐? 아니, 어릴 적 훈이 친구 상철이? 상철이는 우연히 경비직 이력서를 보다가 아버지를 보게 됐고 아버지가 면접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재주와 회사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는 걸 상철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저 이민 가고 힘들 때마다 아저씨가 만들어준 필통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외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일이 잘 돼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 꿈은 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처럼 멋진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이거 꿈 아니냐? 아유, 어렸을 때 코찔찔이가 이제 멋진 사장님이 됐네. 아이고, 우리 상철이 장하다 장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상철이는 자신의 회사 초고위직 간부로 아버지께 스카우트 제안을 했고 아버지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가구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죠. 전 소식을 듣자마자 상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상철아. 훈아. 이 자식 어릴 때 나보다 키도 작더니만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연락을 할 방법이 있어야지. 미안. 이사를 하면서 전화번호가 적힌 노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랄까?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지원 안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볼 수 없었을 거야. 야, 너 결혼은 했냐? 아유, 자식. 야, 애가 둘이야 임마. 오. 그건 그렇고. 야, 친구야. 근데 우리 집에 아주 홍기가 꽉 찬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너 만나볼래? 혹시 상이? 어릴 때 훈이 오빠 노래를 하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우리 상이 좀 만나주라, 친구야. 응? 아버지는 상철이의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게 되셨고 상철이의 젊은 감각과 아버지의 연륜이 더해져 상철이의 회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하는 알아주는 가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꼬꼬마였던 상철이 동생 상이와 결국 만나게 되었죠. 훈이 오빠? 야, 너 원래 이렇게 예쁘냐? 나 원래 예쁜 거 몰랐어요? 너 남친 있어? 우리 오빠한테 다 들어놓고서. 그랬던가? 그렇게 저는 상이와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웠고 결국 상철이와 전 가족이 됐습니다. 야, 너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알지? 야,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냐? 어허. 아이고, 사돈, 우리 훈이 좀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예, 사돈 어르신. 참 사람 인연이란 게 우습죠. 잠깐의 시절 인연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기억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됐네요. 하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냈던 회사는 결국 잘못된 인사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고 그렇게 똘똘 뭉쳐 일하던 이사 라인은 서로를 탓하며 아직도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친구들이 싫어하던 상철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높은 곳만 바라보셨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제 와이프를 못 만났더라면,
전 지금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흘러간 인연도 늘 소중히 여기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 그 인연이 나에게 큰 행운이 되돌아온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